이 200개나 되는 많은 기업들 중에 뒤늦게 사이클을 반영하는 기업이 항상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년 만에 오신 거죠? 네. 그로스 일자산운용의 김대홍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시장이 많이 올라가니까요. 예. 전반적으로는 좋습니다. 그쵸, 당연히 좋은데 네. 또 만약 그 시장 못 쫓아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벌써 코스피 수익률이 한 50몇 % 되죠. 네, 한 50% 중반, 5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는 한 60% 정도 수익 났더라고요, 연초 이후. 계속해서 아웃퍼폼하고 예, 계시네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5% 정도는 더 초과 수익 내고 있는데, 만약에 자산 배분을 일찍부터 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목표 이 이상은 못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산 배분을 한 펀드들은 일부 못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이 95%이 정도는 가져가기 때문에 예. 뭐 무리 없이 잘 따라갔습니다. 또 올해도 또 이제 시장 되게 좋게 보셨고 네. 주도주는 항상 또 한번 물으면 놓지 않으시니까. 네, 저희 주도주는 웬만해서는 놓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주도주는 뭡니까? 반도체죠. 누가 뭐라 해도 반도체인가요? 반도체와 그 다음에 조방원은 뭐 그대로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있어요? 예, 살아있다고 그거는 생각하고 많이 있습니다.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네. 그건 뒷부분에 조금 예, 제가 그럼요. 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근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 자료가 네. 많던데요? 네, 그 다 안 할 거고요. 네. 질문하시다가 다 하셔도 됩니다. 오늘 3시간.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거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10월 17일 금요일 저녁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요거는 이제 월요일에 좀 올려드릴 텐데, 와, 불장입니다. 3,748.89. 코스닥은 살아있는 거죠? 네네. 코스닥. 언제 살아있죠. 봐도 850, 눈 씻고 보면 860, 요 정도. 네. 투자자 예탁금도 80조 원 넘어섰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못 따라가는 쪽도 이제 좀 쫄리게 되고, 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보면 좀 포모 이런 거 좀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3,300, 3,500 갔을 때도 주변 반응이 좀 별로 없었거든요. 네. 3,700선은 어떻게 좀 느끼십니까? 아무래도 이 반도체가 주도하고 또 네.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반도체를 매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보니까 10월 달 뭐 추석이 있어가지고 영업일이 많지도 않은데 외국인이 5.5조 원이나 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반도체, 삼성전자만 4.5조 원 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10월에 예. 연휴도 있었는데도 네. 며칠에 압축적으로 예, 열흘간 제가 계산한 건 열흘 정도입니다. 예. 아니 뭐 이렇게 삼성전자에 뭐 울분이 쌓였답니까, 외국인은? 아무래도 이제 뭐 빅테크 오픈 AI라든지 뭐 이쪽에서 계속 순환 출자 뭐 또는 투자 대규모 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보여주니까 이제 HBM만 모자른 게 아니라 이제 디램 커머더티 디램까지 다 모자란다는 것을 이제 외국인들이 빠르게 인식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뭐 그 전부터 6개월 전부터 반도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국내 투자가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외국에서 봤을 외국의 때. 외국인들은 좀 뒤늦게 좀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GPU 중심 시장에서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와 저거 D램도 오르네, 네네. 삼성 사야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제일 그 익스포저가 크니까 네, 한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뭐 마이크론도 보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요 올해. 그렇죠. 네, 거의 최근 1년 사이 거기도 한 80% 이상은 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 그런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이러다 이제 4천 언제 갈까? 4천 갈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3천 막 넘어섰을 때 코스피 4천 간다 이런 썸네일 붙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댓글로 막 네. 오버하지 말라고, 어그로 끌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 가까워졌죠. 그렇죠. 이제 3,700 넘어가니까 이제 증권사들이 또 타겟 프라이스 계속 올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올라가니까 따라서 또 역시나 올리나 보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뒷북이다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해는 되는 게 네.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도 있고 뭐 사실 숫자상으로 계산해도 네. 4천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올리는 시장이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거 좀 보여드릴까요? 네. 어떤 숫자인지 좀. 지금 이게 코스피 PER 포워드 기준의 네. 차트예요. 그래서 뭐 블룸버그에서 뽑아가지고 이게 달러 기준일 수는 있는데 지금 한 11배 조금 넘었거든요. 그리고 과거 평균이 10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 주목할 게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익이 막 20%씩 성장하는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PR이 한 13배까지도 받았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3배를 준다 이러면은 여기서 또 한 거의 20% 가까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한 4,200, 4,300 나옵니다. 좀 더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전문가적으로 좀 볼게요. 이렇게 네. 보면은 이 테이블 봐주시면은 여기 보시는 방법이 여기 EPS 그래스의 FY1이 올해예요. 25년. 예. 이제 그런데 32% 이익이 증가하잖아요. 코스피 네. 전체 이익이. 네. 예. 그리고 이제 내년도 그 26년은 21.7%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20%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도 확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주목할 만한 거는 내년도 이익도 같이 상향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좀 가시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올랐으니까 지금 올해 기준에 올해 말 기준으로 보면은 13.4배니까 다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이제 벌써 9월 10월이고 곧 내년인데 이제 그렇죠. 내년에는 이제 11배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이 이익이 20%가 올라왔으니. 증가하니까. 그러면 11배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보거나 우리가 봤을 때 13배까지도 받은 적이 있는 국가인데 과거로 봐도 여유가 있다. 모멘텀 강하고.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다른 나라들도 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AC 월드는 이제 전 세계 지수의 PER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21배, 내년에 19배 이렇고 멀리 안 가고 이제 가까운 대만이나 중국 보더라도 지금 15배, 대만은 21배. 뭐 이런 거니까 네. 리전 안에서도 좀 싸고 그다음에 모멘텀은 제일 강한 국가고 반도체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4,200 불러도 갈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꼭 이론적으로 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금의 유동성 장세, 그다음에 외국인이 사는 장세 이런 쪽에서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은 네. 한국만 신고가 제일 늦게 들어간 거예요. 아, 그쵸. 다른 나라는 뭐 진작에 사상 최고치였는데. 예, 그래서 보니까 미국이랑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24년 1분기에 다 들어갔어요, 신고가가. 역사적 신고가. 근데 한국의 역사적 신고가가 언제 들어갔냐? 9월 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것도 네. 이제 상법 개정도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하나하나 좀 해소가 맞습니다. 되면서 네.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좀 이렇게 키재 보면은 어깨 그렇죠. 정도까지 이제 와 있는 거죠. 그렇죠. 어깨도 안 되나?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뭐 밸류에이션으로는 그런데요. 우리가 워낙 그 스윙이 큰 수출 위주의 국가다 보니까 한 어깨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상대적으로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평가 현상도 해소가 되고 이익 모멘텀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만 가면은 충분히 4,200, 4,300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주도주가 반도체고 이 반도체 섹터, 이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반도체는 이제 사이클이 있고 물론 이제 AI는 그렇죠. 네. 사이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최근에 주목받는 건 또다시 이제 D램이라고 하면 너무 이른 걱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반도체는 한 몇 분응선 정도 왔다라고 망원경으로 보면 볼 수 있을까요? AI 쪽은 한 뭐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예. 몇 분 능선인지 사실은 잘 모를 정도로 또 아직- 인류가 처음 가본 길이니까. 예, 한 절반 정도 온 것 같기도 하고 예, 투자 사이클로도 예. 그런데 이제 최근 한 달간의 뉴스들을 좀 모아서 보면은 예. 샘 알트만의 행보가 굉장히 컸잖아요. 뭐 한국에도 오고 그 다음에 네. 각종 스타게이트 펀드도 만들고 엔비디아랑 여러 가지 딜을 했는데 요거 한 번만 잠깐 요약하고 가볼게요. 예. 뭐냐면은 지금 순환 투자가 막 일어나면서 새로운 그 어떤 버블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뜻을 왜 했냐면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용 팽창을 통해 가지고 사이즈를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돈만 가지고는 투자를 하기에는 부족하니까 더 데이터 센터, GPU 더 늘려야 되는데 자기네 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서 또 투자하고 서로 빌려주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여기 지금 이 차트가 정리가 잘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 순환 출자라고 표현해 주신 게 저거예요. 네네. 과거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했던 거. 그거 비슷한 겁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은행이 자기 돈은 이제 10%만 가지고서 나머지 돈 다 대출해가지고 그렇죠. 10배 팽창시키는 대출해 거랑 비슷한 거를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좋게 말하면 네. 신용 창출.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타게이트 5천억 불짜리는 이게 뭐 잘 아실 거고 예. 그 한 달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보면은 그 엔비디아한테 10기가와트짜리 GPU를 구입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1,000억 불을 받았고 그런데 보면은 엔비디아가 돈이 쌓여 있어가지고 네. 한 연간 한국 돈으로 한 200조 정도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는 돈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이런 쪽에 투자해주면서 그 돈으로 또 다시 GPU 사게 하고 그러면 또 멀어서 또 이제
대출해주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 대신 이제 대출은 아니고 지분으로 이제 주로 네. 투자를 하거나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정리해 놓은 거는 이제 매경에서 사진 잘 만들어놨는데 오픈 AI가 이제 그 AMD, 브로드컴, 오라클 이쪽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만 보시면은 10기가와트 엔비디아, 그 다음에 AMD한테 6기가와트, 브로드컴 10기가와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것만 합쳐도 26기가와트입니다. 네. 그런데 가늠이 잘 안 됩니다. 네, 그게 뭘 어떻게 보면 되냐 하면은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투자해서 해놓은 게 오픈 AI가 2기가와트 해놨어요. 네. 그런데 이제 26기가와트를 더 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10배 이상 늘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당장은 아니고 어떤 건 29년까지 어떤 건 30년까지 이렇습니다. 순차적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용량만 가지고 하면은 그 예를 들어 GPU를 더 사거나 이러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반면에 엔비디아의 돈을 활용하고 또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돈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분도 발행을 해서 늘려주면서 하면 시장에서 조달한 뭐 지분 희석이 되겠죠. 네, 이렇게 다른 데서 투자를 받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본들이 계속 몰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투자 사이클은 생각보다 더 멀리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 저도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왜 엔비디아 버블 논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쭤보고는 있습니다만 당시에 봤던 AI의 크기, 당시에 봤던 투자의 크기로 봤을 때는 얼마나 더 갈까 항상 그때그때 고민을 하는데 네. 그 이후에 더 큰 판이 펼쳐지고 맞습니다. 더 큰 투자가 펼쳐지니까 네. 그러면 뭐 AI 투자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이제는 HBM, DRAM까지도 네. 계속 상방이 열려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와서 이제 약간 섣불리 잘못 말씀드렸는데 반성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예,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학습이 끝나고 이제 추론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GPU 용량이 계속 늘어나긴 하지만은 그 투자를 한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그 델타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은 네. 그때는 엔비디아 주가가 그때 가서는 많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 시점을 조심해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거를 너무 빨리 말씀드렸고 너무 빨리 본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제 신용 팽창까지 하면서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지금의 현상을 보니까 아 제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지금 현실 그러니까 현재 그렇죠, 진짜 그렇죠. 직접 투자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가입자가 지금 거의 9억 명까지 늘어났거든요. AI 서비스요. 예, AI 서비스의 구글 제미나이가 9억 명이고 그 다음에 오픈 AI의 이제 챗GPT 같은 경우가 주간 활성화 기준으로 3억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가입자들이 더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거의 25억 명에서 30억 명 정도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계속 확장이 되면은 돈을 벌 겁니다. 그때는. 예, 지금은 돈을 못 벌어도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게 이제 신기루가 아니라 계속 진짜로 살아가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렇죠. 그 과정에도 하나가 있었던 게 그 AI 서비스 업체들이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 투자는 하는데 그게 돈은 됩니까? 너네 돈 벌 수 있어? 이걸로 한번 또 시장 한번 휘청인 적이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초에도 그랬고. 그렇죠. 근데 예, 이제는 그게 돈이 된다. 그렇죠. 어차피 투자를 멈출 수도 없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경쟁하는 중국의 딥시크 나오고 딥시크와 나서. 같은 싼 그 저 모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의심할 만은 했었죠. 예.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 작년에도 그 딥시크 쇼크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또 이제 미국 쪽에서 보는 거는 그거랑은 다르다. 고품질로 더 가고 또 왜 이제는 이미지랑 영상까지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거의 챗GPT나 이런 것들은 동영상 만들거나 적극적으로 쓰는 분들은 또는 그러니까 거의 쿼리잖아요. 질문과 답변 이런 예.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에이전트 AI로 이제 막 넘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대규모 그 반도체 용량이 필요하고 GPU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아침에도 그걸 발표한 이제 애널리스트 얘기를 들어봐서 종합을 해보니까 네. 결국은 에이전트 AI로 넘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궁금할 때 어느 나라를 갈 때 여행을 갈 때 뭐 하와이는 지금 날씨가 어떻고 어디를 가면 좋겠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는 단계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에이전트 AI가 도입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래 날씨가 그렇고 식당이 어디가 맛있고 이러면은 동선을 한번 짜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예, 광고에는 맞아요. 많이 나왔어요. 근데 네. 실제로는 아직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부킹닷컴도 들어가고요, 호텔도 들어가고요, 관광지 예약까지 다 직접 해주는 거예요. 에이전트라는 거는 대신 해주는 거예요, 나 대신. 그렇죠. 그 역할을 해주려고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의 다른 앱, 맵 또는 사이트에 직접적인 액세스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거를 다
마치 나처럼 이렇게 예약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가능하게끔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에 필요한 엄청난 용량을 더 잡아먹는 이러한 게 필요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대규모 투자가 더 들어가고 있는 걸로 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보지 않은 길 몇 분 능선까지 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 수요를 계속해서 그래서 지켜봐야 하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게 그 기울기를 봐야 된다라는 네. 이런 취지였고, 근데 그 기울기가 계속해서 가팔라지고 있으니 주가도 그걸 또 따라가고. 네, 갈 수밖에 없는 기울기가 거고. 사실 데이터 센터 투자는 한 30% 정도 더 되는 걸로 내년에도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약간 둔화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오픈 AI만 말씀드렸는데 26기가인데 구글이랑 메타 이런 거는 아직 얘기도 안 했거든요. 거기도 또 얘기하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일론 머스크는 테라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테라 단위로. 네, 테라면은 1000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 20년은 걸릴 텐데 그러한 목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대한 이 시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중이라서 감히 제가 여기서 어느 정도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안 되는 거죠. 아이, 별 말씀. 예, 예. 근데 그 해주셨던 말씀 또 비슷한 이야기도 얼마 전에 저희 그 호돌이 우황재 작가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호돌이 반도체 특강 그 심화편을 또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 진짜 크기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6만 전자,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이것만 보고 올라올 때마다 이제 다 파신 분들은 이 지붕 쳐다보게 이렇게. 그러니까 큰 틀을 보고 또 그 산업을 이해하는데, 그거는 저희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고민은 그겁니다. 올해 벌써 삼성전자만 해도 80% 이상 올랐고 하이닉스가 한 160% 넘게 올랐더라고요. 한 네. 70%. 와, 이거 못 따라간 사람들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7만 전자 되면 난 팔 거야 이랬던 분들이 이제 9만 전자 되니까 지금 사면 안 되나요? 이러다 10만 전자 갈 것 같은데, 누구는 막 13만 전자 간다는데 지금 따라가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마음 편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실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냥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마음 편하게 좀 살려고 그러면은 조정할 때 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언제 조정하는지, 그리고 지금보다 더 올라갔다가 또 조정했는데 그게 우리가 기다린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시기적으로 그 반도체가 오른 구간을 한번 끊어보고, 이게 이제 과거의 사이클이 좋았을 때 얼만큼 지속이 됐는지랑 지금 얼만큼 지속이 해왔는지를 보면은 아마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서 2015, 16년도에 빅테크 회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졌어요. 네. 그때 어마무시했죠. 예, 그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2년간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그때 거의 삼성전자가 나만 주식이다. 예. 다른 애들 다 찌그러져 있어. 올라오지 마. 이러고 혼자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보다 지금이 작은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쵸. 네, 더 긴 사이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업황이 만약에 2027년까지 좋다 이러면은 주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좀 더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이 가시성은 향후 6개월, 내년 상반기까지는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좀 안전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지금 워낙 치솟아 있는 반도체라도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차트 보지 말라는 거죠. 예, 차트를 보면은 차트 보면 이제 9월부터 네.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런 실수를 저도 뭐 수차례 했었고, 저희의 지금 고민은 그거예요. 저희 펀드들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많은데요. 예. 새로 막 설정이 되는 펀드들이 있어요. 네, 아니, 지금 막 네, 고객들 돈 들어오면 둘이 들어오면은 새로 펀드를 만들었는데 네. 그거를 제가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아껴서 살려고 그러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것처럼 딱 판단이 섰을 때 이제 바로 사야 되는데, 지금 부담스러워서 제가 제일 욕 안 먹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조정하면 사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죠. 왜 그런 네.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기간적으로는 6개월은 더 있다,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기간이 하나 있고요. 중간에 조정을 하겠지만. 두 번째는 밸류도요,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하이닉스는 PR이 한 7배 정도 되고요. 네. 삼성전자는 12배 정도 되는데 PR을 잘 안 보죠. D램은. 네. 네. PR을 안 보고 PBR을 보는데 네. PBR로 봐도 삼성전자가 좋을 때 2배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1.4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역사적 레코드를 깼어요. 원래 그쵸, 한 그쵸. 2배였는데 뭐 2.4배 넘어갔으니까. 근데 깰만 하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제일 앞서서 HBM을 하면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을 그럴만하다. 만들어냈으니. 네. 그래서 밸류로 봐도 일단은 문제가 없다. 세 번째, 수급으로 보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뭐
5.5조 샀는데 4.5조로 삼성전자만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인이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수급도 그렇죠.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뭐 그냥 일부러 비싸게 사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의 네. 뭐 환율이 1,400원 넘어서도 뭐 이렇게 막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걸 보면 네. 일단 마음 편하게 말씀해드리자면 조정받으면 사라. 효과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이라도 사라. 네. 여러분은 뭐 그 중에서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만전자까지 갈 때까지만 해도 포모를 못 느끼던 사람들이 또 이제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반도체에 잘 투자하시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16년, 17년 그때처럼 수급의 블랙홀이 돼버릴까봐 이미 또 그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반도체 삼성전자 움직이니까 조방원도 쉬어가고 코스닥 작살나고 막 바이오주 막 힘들어하고 있고 혹시나 그런 수급 블랙홀이 더 이어지지는 않을까.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고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돈이 한 장 없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뭘 팔아서 이제 사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는 이제 많이 오른 기존 주도주 이걸에서 약간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까도 반도체가 계속 밀고 올라갈 수 없이 한두 달 조정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또 기존 주도주가 또 다시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실적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 예를 들면 뭐 조방원이요? 예, 그냥 편하게 조방원이면 뭐 조선은 이제 저는 맨 뒤이긴 하지만 예, 방산이나 원자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데이터 센터용 에너지 인프라 또는 에너지 공급하는 송배전 전력기기 설비 뭐 이런 쪽인데 조방전. 예, 그런 쪽들인데 다 실적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발표되면은 또 조정했던 것들을 메이크업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주도 이제 방산 쪽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방산 쪽 수주도 계속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이제 아직 라이센스 아웃이나 기다렸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바이오들이 먼저 이제 약간 피해를 보고 있죠. 네. 그쪽에 돈이 나와서 삼성전자 반도체 쪽으로 가고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다시 갔다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엎치락 뒤치락.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시장이 작다 보니까 물론 이제 최근에는 코스피 뭐 시가총액 3,000조 넘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다 좀 사이좋게 같이 오르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종목을 5종목을 가져가건 섹터를 한 세 개 섹터로 예, 분산을 해놓으면 아주 편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한 거죠. 예. 몰빵이 아니라. 그렇죠. 예. 왜냐면 저쪽에서 코스닥에도 사람이 있어요. 바이오에도 사람이 있어요.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주도주 아니면 이제 반도체가요. 반도체가 조금 더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균형 맞춰서 또 갖고 네.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다만 기존의 주도주도 끝나지 않았다. 같이 엎치락 뒤치락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기관은 어떻게 운영하냐면은 반도체도 많이 가져가지만은 방산이나 아니면은 전력기지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네. 차트 고점 대비 10% 이상 빠지면 계속 삽니다, 그냥. 주도주는 살아있다. 예, 주도주 계속 삽니다. 그렇게 샀다가 또 다시 신고가 나면은 조금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하고요. 약간 이렇게 비중을. 네, 비중을. 왜냐하면은 그 산업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그렇죠. 한국이 굉장히 운이 좋은 국가인 게 지금 이제 많은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길목지키기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나 부품 이런 것들을 많이 다 갖고 있기 잘하니까. 때문에 네, 그래서 그쵸, 생각해보면 사이클이 깁니다. 예. 조선방산 전력기기 네, 3년 넘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대단합니다. 크로스 1자산운용에선 최근에 이제 반도체도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반도체 네. 소부장도 많이 사셨다면서요. 네, 네. 그게 네. 이제 저희가 9월 초부터 이제 좀 집중적으로 샀는데 좀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그래도 주봉 보니까 전혀 안 늦었다 싶어서 이제 샀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겁니다. 그냥 뭐 반도체 올라가니까 반도체 가격 올라가니까 사면 이렇게 플레이하면 안 되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하고 이제 쇼티지가 이제 커머더티까지 오면은 증설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네네네.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설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디램만 보면은 삼성전자가 디램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한 65만 장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원시 그러니까 이제 나노 공정 더 내려간 4세대 투자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평택 공장에서 P4 라인 지금 증설하고 있는데 그게 6만 장이에요. 네.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 정도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M15 라인도 지금 증설하고 있는데 처음 계획보다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 6만 장 정도 할 것 같아요. 참고로 하이닉스가 캐파가 월 50만 장 캐파인데 네. 6만 장 하면 또 10% 이상 증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증설이 쭉 없다가 갑자기 이제 증설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비 넣어야죠. 예. 장비 넣어야 되고
뭐 전공정 장비, 호구 조절 장비, 테스트 장비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재는 이제 나중에 또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주가가 조금 올랐다가 한 달 반 올랐을 겁니다. 올랐다가 지금 일부 조정 중인데 저는 이제 동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증설 사이클 오기 전에 또 장비주들은 많이 그냥 한 방에 올라버리잖아요. 그 장비주 투자가 어려운 게 한 6개월 기고 있다가 지금처럼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시세 다 나버리고 막 이런 건데, 근데 그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아마 차트 보시면은 업체별로 다르긴 하지만 네. 한 2달? 그러니까 급등한 건 한 2달도 안 됐어요. 소부장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그렇고 그 차트가 마치 오른쪽 보고 있는 코브라처럼 딱 네. 일어서가지고.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예. 반도체는 더 끌고 오래 가도 되는데 장비는 좀 빨리 나와야 되죠. 사이클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예, 내년도 매출하고 이익이 굉장히 많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익을 다 보고 PR 싸다 이러면서 그때 사면은 이미 늦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팔기 한 두세 달 전에 장비는 먼저 내려오는 게 또 과거에 반도체 학습효과로 봤을 때는 장비주는 PER만 보고 예. 들어갔다가 아주 큰일 나죠. 예, 예. 밸류에이션 안 보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 모르셨던 분들은 호돌이 반도체 특강을 꼭 들으십시오.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요것도 좀 여쭤봐야 되겠다. 그 아까 수급의 블랙홀 여쭤봤었는데 지금 저쪽에서 이제 코스닥에도 사람이 있다고 막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삼성전자에도 구조대가 왔는데 어떻게 중소형주에도 볕들 날이 오겠습니까? 이거 뭐 외국인 장세에서 이런 거 제가 여쭤보기도 참 뭐한데. 중소형주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는데 이번 랠리에서는 조금 일단 외국인이 먼저 사고 있기 때문에 예, 외국인이 사는 거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머니게임 할 때 이제 중소형주로 좀 내려올 것 같은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제 또 연말 되면은 대주주 요건 회피하려고 좀 매도가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 대주 양도세 기준이 50억으로 이제 다시 그 원복된 다음에 네네. 심해지지는 않았잖아요, 시장이. 흐름이. 그렇죠. 저는 뭐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말에 팔아도 연초에 다시 사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약간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은 대형주 위주로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져야지 이제 중소형주도 하는데 지금 실적 좋아지는 제일 가파른 것들은 대부분 반도체나 이런 쪽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우선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으로 보면 러셀 2000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퍼포먼스가 좋아졌거든요. 그 이유는 미국에서도 금리를 내리니까 민감도가 이제 좋은 것들이 아무래도 금리 부담이 있었던 그런 중소형주들이라서 지수가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논리를 펼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가 좀 좋아야지 올라갈 텐데. 그렇죠. 코스닥. 네, 바이오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1월 계속 학회에 있으면서 발표할 것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수 있는 제일 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밀리면은 이제 다시 폭삭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기대한 대로 이제 나온다 그러면은 코스닥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볕이 좀 들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10월 17일 금요일 저녁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공포 지수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변동성이 좀 꽤 커졌죠. 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미중 무역 갈등도 있겠고 뭐 금리에 대한 이견들도 좀 나타나고 합니다만 언제든지 어떻게 좀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을까요? 물론 이건 예측이 참 안 되는 측면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뭐 촉발된 거는 11월 초가 되면은 6개월 유예해놨던 네. 이 관세에 대한 부과가 확정이 되고 이제 그 전에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좀 남으니까 서로 이제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서 무리의 수를 좀 둔 거죠. 뭐 히토류를 먼저 내기를 한다든지, 히토류 그러면 너희도 뭐 100% 관세 더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노이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월, 4월에 생각했던 관세 전쟁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다시 또 싸운다 하더라도 그때하고 다른 거는 그때는 일단은 경험하지 못했던 거라서 굉장히 두려움이 컸고 제일 큰 두려움이 뭐냐면 이게 물가를 급등시킨다. 첫째.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꽤 많았어요. 당시에는. 그렇죠? 그러면서 지수가 폭락을 했죠. 예. 근데 지금은 관세를 다른 국가들 다 올려놨는데 보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죠. 2.9예요. 예. 그러니까 딱 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일단 없는 거고. 두 번째, 금리가 인상이 아니라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새롭게 시작됐잖아요. 1년 만에.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까지도 가고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처럼 무지하게 싸울 수는 없다. 서로 다 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다시 관세 100%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도
이게 위협에 의한 협상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다 스마트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게 빌미는 될 수가 있고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다시 옛날에 본 그런 뭐 하락이나 이런 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제 더 염려가 되는 거는 지난 트럼프 1기 때보다 중국의 체력이 훨씬 더 커졌고 세졌고 오히려 먼저 또 반격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건데 근데 저거는 어찌됐든 간에 G2 국가 사이의 패권 경쟁이다 보니까 네. 그냥 계속 간다는 거죠. 네. 시장도 그걸 알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타코라고 뭐 분리하면 또 이제 발을 뺄 수도 있고 또 협상한다고 할 수도 있겠고 그 10월 말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2주도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게 정치적인 거 외교적인 거 뭐 전망은 아니겠습니다만 투자자들한테는 과연 에이펙 정상회담이 뭔가 좀 기대하는 포인트 뭐 좀 이렇게 가져가도 될까요? 글쎄요, 그게 뭐 이제 정상회담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예측은 사실은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나쁜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이렇게 서로 실무진끼리 조율을 좀 할 것 같고 그걸 큰 기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까요? 지금 에이펙 자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큰 기대도 안 합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와서 다 정상들이 단체 사진은 찍죠. 그리고 뭐 미중 간에 만나기는 만날 거고 만났으니까 뭐 악수는 하긴 할 텐데 뭐 설마 이렇게 손을 치지는 않겠죠. 오히려 뭐 사진만 찍고 소득이 없었다 이래서 더 뭐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러게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또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뭐 에이펙 이후에도 또 이어질 거고 어차피. 그렇죠. 예. 근데 또 시장은 또 그거를 그래도 알고 있을 거고 전혀 또 새로운 거는 아닐 테니까요. 또 다음에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게 에브리띵 랠리입니다. 네. 뭐든지 다 오르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다 오르는. 근데 여기서 최근에 코인이 좀 탈락해가지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은 있습니다만 캄보디아 뭐 그 세력에 코인이 쏟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이제 예측이 안 되니까 일단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예. 금값도 올라 주식도 올라 채권도 올라 달러도 올라 이런 에브리띵 랠리의 요인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에브리띵 랠리가 사실 무서운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 자산들이 뭐 엄청난 밸류를 창출하면서 그게 자산 가격이 막 올라가는 AI 부분은 그런 게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금까지도 다 뭐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건 뭐냐면 그냥 결과적으로 돈의 가치가 그냥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네. 그것들을 사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예,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고 저는 계속해서 이제 경기는 둔화되는데 돈이 많이 풀려서 유동성 랠리가 될 거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어떤 포럼이나 네, 뭐 이런 네. 데서.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제가 마침 이 차트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닷컴 버블들 기억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넷 버블이고 인터넷이 처음 생겼던 때인데 이때 보시면은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첫째는 시가총액이 얼마나 커졌었는지 미국의 S&P 500이 그리고 이거를 GDP 대비로 나눴어요. 왜냐하면은 시총은 미국은 계속 올라갔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GDP도 계속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시가총액 대비 GDP를 봤을 때가 페어하게 볼 수 있는데 GDP도 워낙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네, 지금은요. 그래서 닷컴 버블 때보다 낮은 수준에 있어요. 아직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GDP 대비 시가총액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나누기 GDP. 네. 그러니까 저거는 원래 그 버핏 지수라고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가총액이 미국의 GDP의 2배 달하면 그때부터 뭐 버블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지금 그렇게 더 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보다는 낮은 수준이니까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통화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돈이 얼마나 풀렸냐. 왜냐면 아까 우리 그렇죠. 화두가 통화의 돈이 양.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그렇죠. 지금 모든 자산들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그 방향, 그러니까 돈을 막 풀 때도 자신감이 있을 때 푸는 건데 그 자신감이 있는 게 바로 그 AI라는 큰 혁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트를 왜 여기다 이렇게 그랬냐면 인터넷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도산되고 결국 남은 거는 아마존이랑 뭐 시스코 정도 남았는데 네. 닷컴 버블은 신규로였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인터넷이라는 게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돈이 풀렸고 이렇게 시장이 올라간 거고요. 두 번째로 많이 올라갔을 때 보시면은 이때도 있어요. 2008년, 9년 이때가 아이폰이 나왔을 때예요. 네. 스마트폰 이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이 있었고 돈도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이 바로 이제 AI와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부분들의 자산을 대상으로 해서 저 2008년에 그 돈 풀린 거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풀린 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풀린 거죠. 예, 그때는 네, 그렇고 이제 우리가 투자도 여기에서는 이제 그림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예, 여기서
총통화 대비 GDP로 나눈 거 말고 그냥 통화로 보시면은 네. 그 전에부터도 계속 풀렸어요. 여기 밑에 있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확 풀린 걸로 보는 거는 마찬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기 때 풀렸는데 밑에 있는 선을 보시면은 이때 2008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 돈을 많이 풀 때는 항상 이런 마일스톤 같은 4차 산업혁명 같은 이러한 뭔가 혁신적인 게 있었던 거고 예. 그쪽의 기업으로 대출이 엄청나게 나간 거고요. 투자가 엄청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버블을 형성하고 다시 꺼지고가 반복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통화 대비로 보면은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때 보세요. 이때 2000년 초반에 있는 이 GDP 대비 통화량 대비해서 GDP 대비 통화량이 몇 배가 올라갔는데 그렇죠. 주가의 시가총액 대비 GDP는 그렇게 많이 신고가를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도 버블이 지금 더 형성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풍선에다가 불어넣을 수 있는 공기의 양이 더 많아졌는데 네, 풍선의 크기는 과거랑 비슷하다 이런 느낌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어요. 근데 뭐 말씀드린 경우에 요거 좀 더 보겠습니다. 예. 미국이 정부가 부채를 계속 발행을 해가지고 예. 돈을 미국 IRA 정부 부채. 법안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뿌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늘어난 돈이 12조 달러예요. 정부 부채만. 예. 네. 늘어난 것만. 늘어난 것만. 그래서 22조 달러에 시작해서 36조 달러에서 끝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지금 뭐 연 1조 달러씩은 늘리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풀었던 뭐 4점 몇 조 달러는 코로나 때 푸른 거고 그게 돈이 안 돌고 해서 은행에 쌓여 있었거든요. 그 쌓여 있는 거를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트럼프는 풀냐 하면은 은행한테 줘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연준의 돈이 남아 돌아서 초과지준도 남아 돌고 역RP도 남아 돌았었어요. 근데 역RP는 다 썼어요. 역RP. 예, 역RP. 그거는 역레포. 역RP는 이제 역레포죠. 네. 그거는 다 은행들이 미국 국채산하라고 다 가져다 썼어요. 그리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게 연준의 초과지준율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0년 평균이 2조 달러만 있으면 충분한데 지금 3.3조 달러나 있어요. 연준의 은행들이 예치를 해놨어요. 예, 예치금. 예. 그러니까 이걸 안 쓰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2달 전에 연준에서 SLR을 풀어줬어요. 결국은 지급준비금, 자기네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를 지급준비율을. 예, 지급준비율을 원래 5%였는데 4%로 낮춰줬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시중에 돈을 더 푸는 의미잖아요. 은행의 전체 자산의 20%를 더 늘려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은 은행들이 대출을 더 할 수 있고. 그 20%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될까요? 그냥 5.5조 달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골드만삭스 분석 자료 있거든요. 제 슬라이드에도 있고 그런데. 예. 그래서 지금의 돈 푸는 거는 이제 정부가 풀 돈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면은 네. 은행이 그러니까 연준의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추가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게 거의 우리나라 2년치 GDP보다 큰 거네요. 그렇죠. 요 슬라이드 그러면 띄우겠습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SLR을 완화해 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은행의 홀딩 컴퍼니에서만 5.5조 달러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열사까지 합치면은 거의 다 합쳐서 12조 달러를 더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수효과. 예.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정부는 돈이 부족하니까 은행한테 규제 완화해주고 대출 더 해주고 그 은행의 자산이 늘어나면은 그거 가지고 국채 사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까지 지니어스 법안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스테이블 코인. 예, 이거 내년 6월부터 시행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스테이블 코인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돈 찍어내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어마무시한 유동성 앞에서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자산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에브리띵 랠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거 대비 달러 인덱스는 뭐 98, 99 왔다 갔다 하니까 달러가 엄청나게 또 막 약세를 보이는 거는 아닌데 어찌 됐든 간에 금값이 됐든 간에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뭐 이제 달러가 강세하는 거는 또 외국에서 그만큼 또 여전히 달러 수요는 또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비유하자면 그냥 돈이 막 복사되고 있는. 예,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달러 그렇게 찍어내고 뭐 또는 이렇게 유동성 팽창을 시켜도 또 금리도 내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도 달러가 크게 쉽게 약세로 안 가는 이유는 다른 나라는 더 나빠서 그래요. 미국만 네. 좋으니까. 예, 지금 뭐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은 실업률 평균이 6%예요. 그래서 미국은 4.3인데 네, 그리고 GDP 성장률은 미국이 한 3배 정도 높아요. 유럽은 뭐 지금 1% 맞추냐 못 맞추냐 이 정도인데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게 미국이 3%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예, 성장률로 보거나 우리나라도 0% 네. 성장률. 금리로 보거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무리 달러를 더 풀어도
물론 다른 국가들도 이제 이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잡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 없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 측면에서 보면 이제 경제 체력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또 환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닌가 또 불안감도 좀 있지 않습니까? 1430원대 넘었었고 네. 최근에 뭐 그래도 1420원대 안팎 좀 진정은 되고는 있습니다만 혹시 환율에서는 불안감을 느끼시는 게 없으세요? 저는 그냥 박스권에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라고 하기에는 1300원대 후반에서도 이제 1400원대 초반까지 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1300원에서 1400원 후반? 뭐 좀 크네요, 박스가. 그렇지만은 과거에는 그 1500원 가면은 우리 금융위기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1500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어. 우리나라 위기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조금 더 좀 달러가 강세, 그러니까 그 미국의 체력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고요. 네. 결국은 환율이라는 거는 국가의 통화라는 거는 돈을 많이 푸는데 GDP 성장률에 맞춰서 풀잖아요. 예. 근데 GDP 성장률만 높았던 게 아니라 미국이 빅테크에 투자들이 많았고 모든 국가들의 자금들이 AI란 곳에 투자한다고 그러면서 미국으로 쏠렸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실체와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몰렸던 자금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됐던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주춤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다른 국가가 더 안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특별히 내세울 만한 AI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장률은 1%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아까 그 반도체 또 이제 삼성전자 공격적으로 사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도 잠깐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평가 손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계속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랑은 좀 다른 패턴이잖아요.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지금 뭐 한국 주식 싸다 뭐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그 외국인이 사는 게 한국만 사는 건 아니고요. 한국을 강하게 사는 거는 비교적 최근입니다. 중국 많이 샀고요. 네. 그리고 한 3주 전에 JP모건에서 이제 리포트를 낼 때, 네. 3주 전이니까 3,400일 거예요. 코스피 지수로. 그때 베이스 시나리오로 4,000을 불렀어요. JP모건이. 그리고, 만약에 한국이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주환원까지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그러면 5,000을 불렀습니다. 불 케이스로. 그러면서 이제 깃발을 딱 꽂은 거죠. 외국인들이 살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서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뭐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훨씬 더 많이 보니까. 수익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손 몇 퍼센트 깨져도 네. 그 에쿼티로 막 수십 퍼센트 벌어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이 환율이 좀 더 요동쳤던 거는 그 3,500억 불에 대한 대민 투자. 선지급이나 뭐 이런 부분들 사실 예상보다 컸던 금액이고 이걸 한 번에 달라고 그럴지도 몰랐을 거예요. 한국 정부는 처음에 갔을 때 보따리 뭐 한 2,500억 달러 가지고 갔는데 딴 데 일본이나 딴 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걸로 안 되겠다 해서 야, 다 끌어 모아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3,500억 불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 정부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없죠. 네. 외환보유고의 80%고 대미 수출의 금액의 거의 2.5배에 달하는 연간 대미 수출이 1,500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수출 전체가 이익이 아니라. 근데 그 돈을 어디서 내냐 이거죠. 그냥 결국은 기업들이 투자하는 돈 다 끌어서 모아서 이제 제시했던 건데 그거를 미국에서는 얘네가 뻥칸만 날리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확 잡은 거예요. 단도리 친 거예요. 선지급해라 3,500원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또 다시 이제 뭐 장관들 이제 방문을 해갖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해서 조만간 좀 어떻게 결정이 날 것 같은 분위기는 형성이 되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올라간 게 자동차주 아닙니까? 관세 협상 어떻게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25% 관세율이 다시 또 15% 내려간다면 원래 이제 0에서 15% 되는 거기는 한데 자동차주의 최근에 좀 반등은 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5로 지금 계속 때려 맞고 있으니까 일본 수준으로 다시 낮춰주면은 안심이 되니까 이제 올라가는 건데 사실 밸류가 싸죠. 네. 그래서 원래 자동차는 원래 쌌죠. 예, 원래 쌌는데. PR 4배. 근데 이제 한국이 PR 10배 받다가 13배까지 올라왔잖아요. 올해 기준으로는. 내년에 11배지만. 그랬는데, 자동차 아직도 5배네, 뭐 이러니까, 이제 싼 게 부각이 됐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동차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악재,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악재가 해소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좀 올라간 건데, 결국 거의 캐치업이죠. 자동차의 경쟁력이 좋아지거나, 자동차 산업이 갑자기 성장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만은 거기에는 좀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 항상 그래왔죠. 네. 자동차 섹터가. 그거 아니었으면 PR 뭐 시장 평균이나 10배만큼은 받았을 텐데. 왜냐하면은 어닝이 증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관세에 빠지더라도 어닝이 그냥 플랫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내년에도. 주식 투자를 할 네. 때는 네. 이 상방이 열려 있는 시장인가, 네. 성장하는 시장인가를 먼저 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AI 관련된 뭐 반도체 날아갈 때 자동차주는 올라도 항상 뚜껑은 있는, 아니면 배당주로 보거나. 또 하나 아까도 좀 여쭤봤습니다만, 일단 아까 조선 방산 전력기기는 계속된다라고 보셨고, 잠깐 그 방산주를 좀 언급하고 넘어가셨었는데, 최근에 중동 지역,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이쪽 화해 무드도 있고 하면서 방산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그 수급이 좀 반도체로 가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방산주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세요. 네, 저희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이 워낙 길고 예. 그게 이제 확장 중에 있어서 근데 방산주는 사실 2년 내내 또는 1년 내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저보다 더 전문가이실 건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전자 살라고 판 것도 있을 거고요. 또는 전쟁 끝나면서 단순히 판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맞는지는 나중에 판명이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안 팔고 오히려 빠지면은 사고 있는 이유는 첫째는 그거예요. 수주 나올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저희는 현대 로템이라든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K2 전차나 K9, 자주포 이런 것들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폴란드 위주로 해가지고 뉴스로 해서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K2 전차만 하더라도 루마니아 확대되고 그다음에 이라크 확대되고 그 얘기가 이제 200대, 250대 나오거든요. 그러면 금액으로 막 9조 막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수주들이 지금 확대돼서 나올 수 있는 뉴스를 앞으로 볼 건데 그거 뉴스 나올 때 그때 팔면 되지 지금 뭐하러 먼저 파냐. 이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거고 K9 자주포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1차 뭐 폴란드 다 이제 공급했어도 늘어나는 게 호주, 이집트, 거기 루마니아 이런 쪽으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만 해도 31조 원 정도 되거든요. 최근 리포트 보니까. 그러면 31조 원이면은 지상방산 부분에서의 수주 한 4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대비 4배 정도 수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올 거고 또는 간간히 수주 뉴스도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좀 더 끌고 가자. 왜냐하면 딴 거 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너무 좋아서 반도체는 이제 인정하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철강을 살 거냐 화학을 살 거냐 그건 또 아니죠. 네, 또는 그런 산업재들을 살 거냐 경기는 안 좋으니까 그런 걸 못 사면은 뭐 반도체만 100%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 40을 샀으면 이런 거 30 사고 또 다른 뭐 에너지 인프라 30 사고 이렇게 이제 포트를 가져가는 거죠. 간혹 그렇게 튀는 게 2차 전지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좀 주 후반 들어서 급등이 좀 나왔는데 네. 이것도 뭐 미중 갈등 때문에 뭐 중국산 배터리 뭐 미국 쪽으로 못 가겠다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지금 배터리는 양치기 소년이 하도 많이 됐어가지고 카더라만 많아요. 지금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ESS 수요 그렇죠. 여기도 AI에다 이제 엮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에너지를 계속 이제 비상 발전도 있어야 되고 비상 에너지 비축도 해야 되고 왜냐면 전원이 다운되면은 비상 발전기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를 비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러면은 ESS 저장 장치로 해가지고 배터리가 또 들어가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사고가. 그렇죠. 맞는 겁니다. 맞는 얘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낙수 효과가 한국 기업한테 정확하게 떨어지느냐를 봐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많이 부족한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주가 올라가고 있어서 좋은데 거기다가 뭐 나쁜 뜻은 전혀 아니고 조금 더 이제 보강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전체 자동차용 2차 전지에서 ESS 수요는 15% 정도 됩니다. 전체 시장 내에서. 근데 그게 확실히 커지기 때문에 뭐 30%까지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수혜는 맞습니다. 첫째. 네, 그래서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업체들을 봐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ESS 수요의 대부분은 LFP를 써요. 80%가 이제 리서치 해본 겁니다. 80%가 이제 LFP를 써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LFP를 하겠다고 막 하잖아요. 네. SDI랑 뭐 SK온이랑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준비한 애들은 수혜를 좀 받을 거고, 그게 이제 늦어지면은 조금 그래도 중국한테 이제 좀 가는 거고. 그런데 2차 전지의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서버나 이런 것처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네. 또는 뭐 소재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거를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요. 테슬라도 중국 배터리 쓰고 있고요. 중국 거를 못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네. 그 2차 전지 섹터 쪽에서는 이제 기대하는 게 그런 거죠. 아, 저거 중국산을 좀 제재해주면 네. 좋겠네. 이런 희망 섞인. 그런데 이제 알 수는 거기 없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이코노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것도 뭐 열심히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때문에라도요. 예, 그런데 한국은 3원 개가 아직 많고 한국 게 비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저장 장치가 넓은 공간에 넣을 수 있다 그러면은 한국 이게 이제 3원 개로 쓰는 저장치들은 이제 좀 더 전기차. 전기차도 있지만 ESS에서도 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20% 정도는 그렇게 쓰는데 그거는 고밀도, 조그마한 공간에다 넣어야 되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궁금하신 거면은 빠질 때 사야 돼요. 2차 전지는 빠질 때 사고 많이 올라갔을 때 뒤늦게 추격 매수하시면은 조금 좀 곤란할 수 있다. 아, 오히려 예, 조정받을 그래서 때. 올라갈 때는 좀 다시 조금 줄여줬다가 혹시 또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사고 이제 이런 식의 좀 조심스러운 매매. 왜냐하면 막 급등을 했잖아요. 최근 며칠 동안. 네네. 예, 그런데 뒤늦게 사다가는 조금 좀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저희 입장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참고로 오는 30일에 저희 YG 클럽에서 세미나를 2차 전지랍니다. 김현수 연구원과 함께. 아, 네, 좀 그것도- 들어봐야겠네요. 예, 네. 들어보시고 YG 클럽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원래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찬바람 날 때 배당주 사라고. 물론 이제는 뭐 분기 배당도 하고 막 하니까 예전과는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상반기까지 그 주주환원 관련주들이 참 좋았다가 뭐 상법 개정 사실은 현실화되고 근데 또 이게 배당소득 분리가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이거 그래도 연말까지는 결정해야 되는 법안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 배당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좀 어떠세요?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며칠 전 뉴스로는 또 대통령실에서도 원래 이제 이소영 의원이 여기도 한번 출연하셨었나요? 그럼요. 저희 예, 이소영 몇번 나왔었죠. 의원이 뭐 사실 제가 보기에는 되게 디테일도 강하시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부분이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 예. 여의도를 지켜주는 잔다르크. 그것도 그렇고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반박을 못해요. 예. 그거를 하면은 코스피 5천 간다. 그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그 산수 해드렸잖아요. 예. 그 밸류에이션과. 근데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원래 이제 25% 그러니까 최고 세율 구간을 갖다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25%까지 해주는 걸로 제안을 했었는데 최근까지는 안 돼. 35%야.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재검토하겠다고 최근에 뉴스가 다시 나왔잖아요. 그래서 재검토하겠다는 거는 진지하게 보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소영 의원 안대로 25%가 확정이 최고세율. 되면 최고세율이 그러면은 대박이죠. 예, 이거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안 늘릴 이유가 없죠. 자기 소득세보다 낮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최태원이나 이재용인데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제가 배당을 받으면 45% 세금을 내요. 예. 종합과세 들어가니까 45%를 내서 배당을 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월급 받는 거랑 차이가 없는데 세금 내고 한 그렇죠. 회사에서 또 하니까 거의 실질세율은 막 거의 50%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25%로 해주면은 배당을 저 같으면 한 두세 배 늘리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로스 일자산운용도 배당 많이 하는 겁니까? 저희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 주주들한테. 저희는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예, 좋은 회사네요. 예. 그럼요. 어떻게 예. 출자 못합니까? 이제? 13년 동안 배당을 12년간 했습니다. 코로나 때 빼고. 그래서 이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네. 예, 그만큼 주주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 네. 대주주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법안이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주주도 배당을 더 늘릴 테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 너무 중요한 법안이 기로에 있는데 자 35%로 하면은 사실은 지방세 포함하면 38.5% 내야 되거든요. 그럼 45%랑 근 차이가 안 나요. 7, 8%.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정도인데 요거 뭐 조금 내가 조금 아끼겠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5%면은 27.5%를 지방세 내는데 포함해도. 예, 그러면은 확 낮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이제 누구한테 좋으냐를 볼게요. 그러면은 모두한테 좋습니다. 이 게임을 안 하는 거는 딱 프레임 하나밖에 없어요.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 그것만 조금만 덜어내면은 모두한테 좋아요. 정부한테도 좋고 세수가 늘어나. 세수도 늘어나요. 배당 많이 왜냐면은 하면. 배당 전체 금액이 뭐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규모가 네.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분석한 분은 세수가 3조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25% 떨어진다 그러면.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개인 소액주주들한테 당연히 좋죠. 그렇죠. 네, 배당이 그냥 늘어나는데 최대주주 그걸 주고. 결정하는 사람이 최대주주인데 그 사람만 마음만 바꿔주면 되는데 그 사람 결정을 했어요. 그 사람도 좋죠. 왜냐하면 세금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파티가 다 행복한 건데 우리가 그래도 나는 회장님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 세금 덜 내는 거 배 아파 이것만 안 하면은 근데 어차피 회장님들은 50억, 네. 100억, 200억씩 그 연봉 네. 가져가니까 그거를 차라리 배당으로 가져가라 하면은 오히려 주주들한테 더 좋은 일이잖아요. 같이 받으니까요. 네. 똑같이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 국민들이 똑똑해졌어요. 옛날처럼 그럼요. 누가 막 정치인들이 이거는 부자 감세입니다. 프레임 씌운다고 해서 그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네. 이제는 우리
많은 분들이 와이스트릿을 구독하고 계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와이스트리트 그 최첨단 그 앞 맨 앞에서 선두에 서서 그 역할을 정말 아무도 안 해주셨잖아요. 들어줄 때, 예, 예. 아무도 안 들어줄 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아시는 거지만 그게 곧 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길어야 2달 반. 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뭐 4천 초반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거를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되면서 네. 오히려 증시에 그 상단 더 열어놓을 수 있다. 네, 그렇죠. 어. 네. 이게 뭐냐면 JP 모건이 정리한 차트인데 작년도 2024년도에 자사주 매입을 했던 네. 금액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얘네가 외국이니까 6빌리언으로 써놨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만 했던 게 작년을 넘어섰어요. 자사주 매입이. 은행들이 뭐 적극적으로 했죠. 네. 그 무슨 얘기냐면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법 개정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이소영 의원의 그런 제안을 하고 뭐 밸류업도 하고 한 것들이 효과가 있었으니까 작년 연간 한 것보다 상반기 한 게 더 많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한국이 꽁치니까 여기 페이아웃 레이쇼라고 하는 주주 환원율이 꽁치니까 이게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외국인들에 있어서는 더 투자를 할 수밖에. 그러니까 PR이 12배, 13배 트랩에서 다시 대만 수준 또는 중국 수준의 15배 트랩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차피 대한민국 이제 수출주인데 그게 또 경기 타는 사이클 중심이어서 저 PER 많이 주기도 뭐해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배당을 많이 해? 하면 이제 샀다 팔았다 좀 덜 해도 되겠네. 이렇게 네. 되면서 밸류에이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예. 이게 되게 쉬운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완전 직관적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월세가 2% 받는 건물이 있었어요. 2%를 주다가 월세가 4% 줘요. 그럼 건물 가격이 같이 올라가죠.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죠. 이론적으로는 2배 올라가야 그렇죠. 되죠. 그렇지만은 뭐 한 50%라도 올라가겠죠. 건물 가격은. 직관적이네요. 예.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렇죠. 뭐, 예, 기업에 배당 주는 것들이 서스테이너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왜 증권주도 배당 많이 하잖아요. 네. 은행 지주사만 많이 네.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증시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선반영돼서 그런가? 증권주들도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또 비싼 거는 아니고요. 네, 네. 어디 증권주도 좀 담고 계세요? 많이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예. 지, 반도체 사시느라고. 지금 이제 은행보다는 더 유리한 국면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은행 지주사보다는 네. 증권주가 더 유리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좋은 기업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개가천선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델타잖아요. 그런데 네. 은행은 이미 이제 페이아웃 레이셔가 40에서 45%예요. 네. 배당을 이미 이제 많이 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주주 환원 할 만큼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예. 더 올라가 봐야 50% 초반인데 이제 증권은 20에서 25%예요. 배당이. 페이아웃이. 그러니까 이제 더 늘릴 룸이 있죠. 주주 환원율이. 네, 주주 환원율이. 그러니까 훨씬 더 배당을 더 늘릴, 주주 환원을 더 늘릴 여지가 증권주에 훨씬 더 많다라는. 네, 그렇죠. 그래서 증권주가 이제 지수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예탁금 올라가면 올라가고 외국인 들어와도 올라가는데 배당도 있으니까 은행보단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그 지주사도 좀 쉬다가 또 다시 가는 것들도 있고, 물론 이제 지주사라는 게 과거에는 자회사 주식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오르는 주식,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사주 매입소가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도 잠깐 보여주신 것처럼 지주사 주식도 상반기에 정말 그 주목 많이 받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연말로 가는 타이밍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다 이제 이소영 위원께 여쭤보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배당도 이제, 그렇고? 예, 자사주. 지주사 마찬가지죠. 자사주들 엄청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사주 네. 소각을 이제 얼마나 더 강제할 것인가, 법안으로. 요게 또 포인트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다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한 거 자체 그 정신이 중요한 건데 네.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제 주주를 구별하지 마라. 그리고 다 똑같은 주주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의 의사결정은 회사를 위해서도 하지만은 주주를 위해서 더 중시하게 해라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배당 법안 뭐 이런 것들 통과되고 하면은 지주사 다시 부각될 것 같습니다. 네. 자사주도 더 매입을 할 거고. 왜냐하면 주주 환원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미국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지주사들이 주가가 이제 올라가겠죠. 물론 지금은 이제 지주사,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주식이 있었는지 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하여튼 또 기회는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 거의 저희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혹시 제가 뭐 빠뜨린 건 없는지 아직 매력적인 주식이 남아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이 촘촘히 아, 좋으셔가지고 뭐 빠뜨리 더 가려고 없으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예. 더 꽉꽉 짜내가지고 마른 수건 짜내듯이. 그 하나 정리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네. 이제 제가 계속 유동성 장세니까 시장을 저는 30년을 봤어요. 애널리스트 포함하면 30년을 봤는데 5살 때부터요? 아니요, 저희 농담입니다. 예. 유동성 장세라는 거는 지금이 딱 맞는 게 첫 번째로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금리 자체가 제약적 금리예요. 네. 그래서 물가가 2.8, 2.9면은요. 금리도 그 수준에 있어야 돼요. 원래 더 낮았어요. 항상 적재 금리는 물가보다 약간 낮았어요. 과거 평균을 보면 지금은 4.25잖아요. 네, 미국 그러니까 예, 3% 밑으로 떨어지는 게 맞고 그리고 그 동의는 우리한테는 가끔씩 노이즈로 작용할 실업률이 높아진다. 고용이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가끔씩 우리를 공포에 다시 밀어넣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클이 금리를 내릴 수 있고 높은 상황에서 낮은 상황에서 그럼 큰일 나죠. 내릴 게 없는데. 근데 지금은 제약적 금리에서는 중립적 금리까지만 내려줘도 돈이 계속 풀린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RR을 낮춘 것들은 굉장히 큰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동인인데 은행이 보수적으로 해서 안 하면은 그만인데 지금 AI가 있어서 얘네들도 마음이 오픈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돌려 투자하기들의 빅테크들의 아까 이제 순환 참조 같은 돌려 투자하기도 있죠. 뭐 이러니까 지금 신용 팽창이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저도 계속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데 꺾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거고 그게 계속 맞아가면서 지금 3,700, 800까지 가 있는 거죠. 네. 신용 팽창. 그러니까 네. 돈은 더 풀린다. 예, 그거를 즐겨라 좀 당분간은 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즐겨도 된다. 내년 뭐 적어도 1분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내려오던 미국의 뭐 10년물, 30년물, 뭐 중기, 장기 국채 금리도 최근에 또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또 이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도 물론 이제 그는 이제 3년물부터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신용 팽창은 지속된다. 에브리띵 랠리.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예. 너무 좋다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나쁜 시점을 잡기는 어렵지만 이런 신호를 보면은 정말 조심합시다. 위험 주식 신호. 비중 확 줄입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를 하나만 네.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네. 너무 쉬워요. 그냥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저희가 금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볼 때가 있고 실업률을 중요하게 볼 때가 있는데 지금은 신규 고용 말고요. 신규 고용은 어차피 트럼프 정책이 바뀌면서 이민을 축출시키면서 네. 실업률은 신규 고용은 나빠지는 줄어들 거죠. 수밖에 없고. 네, 그거는 그냥 본인들도 알고 있고요. 예. 네, 당연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신규 고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너무 중요한 거는 실업률이에요. 지금 4.3까지 왔는데 저희가 그 73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그 과거에 경기 침체가 들어갔을 때가 이 음영이 쳐져 있는 이런 때고 이때의 실업률이 얼마까지 떨어질 때 들어갔는지를 봤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5%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간 게 4.5 넘어가는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 터질 때 이때가 이제 제일 먼저 4.5에서 경기 침체에 들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력을 봤을 때 저희가 볼 때는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정도는 돼야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지금은 네. 이제 4.3% 정도. 네, 4.3이고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GDP 성장률 이번 분기 예상도 3.8% 성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GDP 성장이 받쳐주고 있고 AI 투자가 받쳐주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어느 시점인가 저희가 뭐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인가 4% 후반을 향해 가고 있으면은 그때는 아무리 금리 내려도 오히려 경기 침체의 그 두려움 이 부분이 시장을 더 크게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민자들을 내쫓으면서 신규 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제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 기업들도 AI로 대체하면서 고용을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져가도 되는 그런 또 효율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걸로 인해서 좀 숫자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장 그거는 또 이제 실업률로 나타나니까. 그러면 그 절대적인 숫자는 계속해서 좀 와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그 AI 때문에 지금 신규 고용이 예. 거의 잘 안 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졸업하고서 신입사원을 거의 안 뽑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요즘 뭐 컨설턴트도 마찬가지고, 네. 좀 뭐 번역도 마찬가지고, 네. 확실히 또 그쪽은 시장이 또 달라지는데 그게 다시 또 돌고 돌아서 AI 투자와 반도체주에 가서 이거 끝까지 반도체로 마무리하게 되네. 피곤하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네, 피곤하고 저도 네. 똑같은 반도체 얘기를 너무 오래 몇 번 하지만
그래도 답은 있으니 뭐 할 말은 해야죠. 예. 아,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해서 저희가 10월 17일 금요일 저녁에 촬영을 했고 요거는 주 초반에 월요일에 또 바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